어머니 자꾸 귀찮게 좀 하지 마세요. 보건소 가시라니까요. 저 지금 학회 중이라니까요. 짜증나게 정말. 근데 어머니 혹시 장례치를 돈은 남겨두셨죠? 저한테 손 벌리지 마세요. 뚜뚜뚜뚜뚜. 매정하게 끊긴 전화에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프다는 어머니 걱정보다 죽고 나면 들어갈 장례비 걱정부터 하는 아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것이 자식이었을까요? 아니면 남보다 못한 타인이었을까요? 차가운 쪽방촌 바닥보다 아들의 그 한마디가 더 시리게 뼈를 파고 들었습니다. 이제 나에게 남은 건 가난한 딸에게 걸어야 할 마지막 전화 한 통뿐입니다. 수화기를 든 내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옵니다. 과연 이 전화를 딸아이가 받아줄까요? 무료로 가능하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 사연을 들으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말순입니다. 올해로 75, 겉보기엔 그저 늙고 초라한 노인네지요. 지금 제 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장통 좌판에서 5,000원 주고 산 헐렁한 몸빼 바지는 무릎이 툭 튀어나와 있고 주워 입은 듯한 솜점퍼는 솜이 다 해져 실밥이 터져나와 있습니다. 염색을 안 해 희죽희죽한 머리는 빗질조차 제대로 못해 헝클어졌고 거울 속에 비친 얼굴에는 세월의 때와 건버선만이 가득합니다. 지나가던 누가 봐도 영락없는 폐지 줍는 빈털터리 도깨비 노인입니다. 제가 지금 웅크리고 앉아있는 이곳은 서울 변두리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허름한 쪽방촌입니다. 성인 남자 한 명이 다리를 뻗으면 꽉 차는 관짝보다 조금 더 큰 이 비좁은 방 벽지 곳곳에는 누물 자국이 지도처럼 번져 있고 어디선가 스며들어오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창문이라곤 손바닥만 한 개 하나 붙어 있는데 그마저도 틈새가 벌어져 밖에서 부는 찬바람이 숭숭 들어옵니다. 윗집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얇은 합판 벽 너머 옆방 남자의 거친 기침 소리가 바로 제 귀가에 되고 하는 말처럼 생생하게 들리는 곳. 냉골 바닥에서 올라오는 서늘한 한기가 엉덩이를 타고 척추까지 스며들게 만드는 이곳이 오늘부터 제가 먹고 자야 할 집입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이곳에 없었습니다. 강남의 한복판 하늘을 찌를 듯 솟은 최고급 아파트의 펜트하우스. 거실 창밖으로는 한강의 야경이 보석처럼 쏟아지고 발을 디디면 구름 위를 걷는 듯 푹신한 최고급 페르시아 양탄자가 저를 감싸주던 곳이 제 집이었습니다. 아침이면 가사 도우미가 차려주는 따뜻한 전복죽을 먹고 제 전담 기사가 뒷문을 열어주는 검은 세단을 타고 출근했습니다. 네. 사람들이 신문이나 뉴스에서 보던 성공 신화의 주인공, 맨손으로 기업을 일군 여장부 김말순 회장. 그게 바로 저입니다. 21살 꽃다운 나이에 남편 잃고 피 같은 두 아이를 안고 시작한 생선 장사였습니다. 비린내 난다고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겨울이면 동상 걸린 손이 터져 피가 나도 저는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돈이 있어야 내 새끼들 굶기지 않는다. 돈이 있어야 내 자식들 남들 앞에서 기죽지 않는다. 그 일념 하나로 안 먹고 안 입고 뼈가 조마라 일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삼지돈으로 건물을 사고 땅을 사고 회사를 세웠습니다. 남들은 저를 보고 말합니다. 자식 농사 잘 지었고 말년에 팔자 좋네. 세상 부러울 게 없는 노인이야. 그런데 왜 천억 자산가인 제가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회장님인 제가 이 퀴퀴한 냄새나고 더러운 쪽방 구석에 스스로 처박혀 있는 걸까요? 미쳐서가 아닙니다. 치매에 걸려서도 아닙니다. 그건 바로 제 인생의 성적표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게는 목숨보다 귀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자식이 있습니다. 평생 내 자랑이자 자부심이었던 의사 아들 민석이, 그리고 생각만 하면 가슴 한 구석이 찌릿하게 아려오는 내 아픈 손가락 딸 지수이, 첫째 민석이는 제 자존심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생선 비린내 나는 집 자식이라고 친구들에게 놀림받고 울면서 들어온 나를 저는 잊지 못합니다. 그날 밤 저는 자고 있는 아들의 손을 잡고 피눈물을 흘리며 맹세했습니다.
내 새끼 다시는 냄새난다는 소리 안 듣게 하마. 세상에서 제일 깨끗하고 고귀한 사람으로 만들게. 그래서 저는 밥을 물에 말아먹으면서도 아들에게는 최고급 메이커 운동화를 신겼고 강남에서 제일 비싼 과외를 시켰습니다. 제 손등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질 때 아들의 손에는 오직 연필과 책만 쥐어주었습니다. 그 덕분일까요? 녀석은 보란듯이 명문의대에 합격했고 지금은 대학병원 교수이자 제가 지어준 번듯한 병원 건물의 원장이 되었습니다. 하얀 의사가운을 입고 회진을 도는 아들을 볼 때마다 저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렀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보상을 받는 것만 같았습니다. 반면 우리 둘째 딸 지수이는 제 가슴에 박힌 대목 같은 아이입니다. 오빠 공부시켜야 한다며 그 공부 잘하던 아이가 스스로 대학을 포기하고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엄마, 난 괜찮아. 여자가 배워서 뭐 해? 오빠가 성공하면 나중에 나 호강시켜주겠지. 그렇게 말하며 월급 봉투를 고스란히 제 손에 쥐어주던 착해 빠진 딸. 일찍 시집가서 남편 사랑받으며 잘 사나 싶더니 그 남편마저 덜컥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은 어린 아들 하나 키우며 남의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가정부 일을 뛰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억장이 무너져 돈이라도 좀 주려고 하면 엄마 노후 자금 써야지. 오빠 병원 짓느라 빚도 많다며. 나는 괜찮아. 정말 괜찮아 하며 도망치던 미련할 정도로 착하고 바보 같은 내 딸. 저는 제 자식들이 저를 끔찍히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돈이라는 게 참 무섭더군요. 얼마 전 아들네 집에 왔을 때였습니다. 화장실에 가려다 우연히 방문으로 새어나오는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듣고 말았습니다. 여보, 어머님 건강 검진 결과 어때? 아직 정정하시지? 아, 몰라. 의사인 나보다 더 튼튼해. 저러다 100살까지 사시는 거 아니야? 상속세법 바뀐다던데 증여라도 미리미리 좀 해두시지. 진짜 고집불통이라니까. 그러게. 저 빌딩 당신 명의로 돌려놓으라고 말씀 좀 드려봐. 혹시라도 아가씨한테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면 어떡해? 병원 확장하려면 돈 급한데. 걱정 마. 지수한테 갈 게 뭐가 있어? 엄마가 나한테 쏟아부은 게 얼만데. 나머지도 나한테 투자할 거야. 제 아들은 어머니의 사랑을 투자 가치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에 찬물을 끼얹은 듯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손발이 떨리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뼈가 조마라 일해서 모은 2천억이라는 돈이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아니라 나와 내 자식들 사이를 가로막는 거대한 벽이었다는 것, 그리고 내 자식들을 돈밖에 모르는 괴물로 만들고 있는 독이었다는 것을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텅 빈 펜트하우스 거실에 홀로 앉아 창밖을 보는데 문득 무서운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지금 당장 심장마비로 죽으면 내 장례식장에 앉아있을 자식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어머니를 잃은 슬픔의 눈물을 흘릴까? 아니면 이제 저 고집센 노인네 죽었으니 드디어 유산이 내 차지가 되었다며 속으로 웃음을 삼킬까? 상상만으로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의심을 품은 채로는 눈을 감을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죽기 전에 딱 한 번만 살아있는 유령이 되어보자고. 천억 회장 김말순이라는 화려한 가면을 벗어던지고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보증 잘못 써서 쫄딱 망한 빈털터리 노인네 김말순으로 돌아가 보자고 말입니다. 회장님, 정말로 가시겠습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습니까? 오늘 새벽 짐가방을 들어주던 비서 김 실장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 10년 넘게 저를 그림자처럼 보필하며 제가 화려함 뒤에서 얼마나 외롭게 살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김 실장, 차 돌려. 오늘부터 자네는 나를 모르는 거야? 나는 이제 회장이 아니네. 갈 곳 없어 쫓겨난 불쌍한 늙은이일 뿐이야. 그렇게 저는 비서도 기사도 다 돌려보내고
제 발로 이 지옥 같은 쪽방촌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제가 챙긴 건 시장에서 산 낡은 옷가지들이 든 보따리 하나와 돌아가신 남편의 빛바랜 사진. 그리고 이 낡은 알뜰폰 하나뿐입니다. 다이아몬드 반지도 명품 시계도 백화점 VIP 카드도 다 두고 왔습니다. 이제 저는 돈 냄새가 사라진 늙고 초라한 엄마일 뿐입니다. 자식들에게 줄 것이라곤 빚더미와 병원비 부담밖에 없는 짐덩어리 엄마. 과연 내 자식들은 이런 나를 받아줄까요? 가난이 대문으로 들어오면 효심은 창문으로 도망간다는 말이 있다던데. 내 핏줄들은 다를까요? 후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전화기를 듭니다. 손이 덜덜 떨립니다. 진정이 되질 않습니다. 심장이 쿵쿵 뜁니다. 마치 40년 전 첫 장사를 시작하며 손님에게 말을 걸던 그날처럼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입안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이제 이 통화 버튼을 누르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립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죽기보다 두렵지만 저는 확인해야겠습니다. 내 통장의 0이 0 몇 개인지를 따지는 자식이 아니라 나 김말순의 거친 손을 잡아주며 엄마 밥은 먹었어 라고 물어볼 진짜 자식이 누구인지. 첫 번째는 내 자랑, 내 모든 것을 바친 아들 민석이입니다. 설마 핏줄인데 설마 제가 지어준 그 큰 병원이 있는데 어머니가 길바닥에 나앉아 헐벗었다는데 모른 척하진 않겠지요. 아무리 며느리 눈치가 보여도 어머니 당장 모시러 갈게요. 한마디는 해주겠지요. 기대 반, 그리고 견잡을 수 없는 두려움 반. 이제 남은 인생의 행방을 결정지을 잔인하지만 꼭 필요한 시험이 지금 시작됩니다. 떨리는 엄지손가락으로 단축번호 한 번을 꾹 누릅니다. 뚜루, 뚜룩. 신호음이 울립니다. 이 건조한 기계음의 끝에 천국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옥이 입을 벌리고 있을지, 기계음이 한 번, 두 번 울릴 때마다 제 심장은 쪼그라들었습니다. 수화기를 잔 손바닥에는 이미 식은 땀이 흥건합니다. 받아라. 제발 받아라. 민서가, 엄마가 기다린다. 딸깍. 여보세요, 아들입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침을 한 번 크게 삼켰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40년 전 비린내 나는 생선자판에서 첫 손님을 하던 그때보다 더 떨립니다. 저는 목소리에 최대한 물기를 머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처량한 노인의 목소리로. 민서가, 애야. 어머니예요.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저 지금 회진 돌 시간이라 바쁜데. 용건만 간단히 하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바쁘다는 핑계,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가슴 한 구석이 쿡 찔린 듯 아파왔지만 저는 연기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이건 연기가 아닙니다. 자식의 사랑을 구걸해야 하는 지금 이 순간, 저는 진짜로 비참했으니까요. 그래, 바쁘지. 다름이 아니라 큰일이 났다. 엄마가, 글쎄, 무슨 일인데요? 뜸들지 말고 말씀하세요. 재촉하는 아들의 말투에 등 떠밀려 저는 준비했던 거짓말을 쏟아냈습니다. 보증을 잘못 썼어. 사기를 당했단다. 집이고 건물이고 다 넘어가게 생겼다. 당장 오늘 밤에 잘 곳도 없어 쫓겨났다. 니네 집에 방 하나만? 아니, 거실 소파라도 좋으니 며칠만 재워줄 수 없겠니? 침묵. 전화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3초의 시간이 제게는 30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별표 제발, 민서가. 엄마가 너 병원 지어줄 때 보태. 준 돈이 수십억이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강남 아파트, 내 피와 땀으로 사준 거잖아. 다른 건 바라지도 않는다. 그저 어머니, 어디세요? 지금 모시러 갈게요. 그 한마디면 된다. 그 말 한마디면 나는 이 지독한 시험을 당장 멈추고 다시 너의 든든한 회장님 엄마로 돌아가 줄 텐데. 별표. 아들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은 제 가슴을 난도질하는 비수였습니다. 어머니, 노망 드셨어요.
그 나이에 무슨 보증을 서요? 아니, 사람을 믿었다가 그만. 아, 진짜. 저 병원 확장하느라 대출 꽉 찬 거 모르세요? 이번 달 이자만 해도 얼만지 아시냐고요? 저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어머니까지 왜 이러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집니다. 걱정이 아닙니다. 짜증입니다. 분노입니다. 얘야, 그래도 갈 데가 없어서 그런다. 내가 밥은 눈치껏 먹을 테니. 안 돼요. 와이프 알면 집안 뒤집어져요. 걔가 어머니 모시는 거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시잖아요. 그리고 빚쟁이들 쫓아오면 어쩔 건데요? 제 병원 이미지 망치면 어떡하세요? 병원 이미지. 며느리 눈치. 아들의 머릿속에는 엄마가 들어설 자리가 단 한 치도 없었습니다. 제가 길거리에서 얼어 죽을지도 모른다는데 녀석은 제 병원 간판에 흠집이 날까 그게 더 걱정인 겁니다. 갈 데 없으시면 나라에서 하는 쉼터나 알아보세요. 저 지금 머리 아파 죽겠으니까 괜히 저한테 불똥 튀기지 마시고 알아서 해결하세요. 끊어요. 뚝뚝뚝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멍한 채 전화기를 든 채. 저는 한동안 숨조차 쉴 수가 없었습니다. 손발이 마비된 것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고 귀에서는 윙하는 이명만 들립니다. 불똥 튀기지 마라. 알아서 해결해라. 허허. 마른 웃음이 입술 사이로 새어나옵니다.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눈물조차 나지 않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처참해서 울음조차 나오지 않는 겁니다. 벽지에 핀 곰팡이보다 제 가슴속이 더 시커멓게 타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키운 건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지난 40년 동안 내 살점을 떼어내어 괴물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돈 먹는 괴물. 어머니의 피를 빨아먹고 자라 이제는 껍데기만 남은 어머니를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괴물. 차라리 잘 됐습니다. 그래, 잘 됐다. 그놈의 본심을 이제라도 알았으니 내 1000억 재산이 저런 놈 손에 들어가서 흥청망청 쓰이는 꼴은 안 봐도 되겠구나.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플까요? 심장을 쥐어뜯는 것처럼 왜 이렇게 미치도록 아플까요? 전화기를 내려놓은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바닥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냉골 바닥의 한기가 등짝을 찌르지만 아들의 말보다 차갑지는 않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시체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날이 어둑어둡니다.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칩니다. 그때 전화기 화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직 한 통의 전화가 남았습니다. 내 딸 지수이. 사실 지수에게는 전화를 걸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가진 게 많으니 도와달라고 때라도 써보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딸에게 무슨 염치로 손을 벌립니까? 게다가 아들도 저 모양인데 딸이라고 다를까요? 엄마, 나도 힘들어. 왜 나한테 그래? 만약 지수 입에서 마저 그런 말이 나온다면 저는 정말로 무너져 내릴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삶의 의지마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확인해야 합니다. 이 잔인한 시험을 끝내려면 답안지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다시 몸을 일으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딸의 번호를 누릅니다. 신호음이 갑니다. 아들에게 걸 때보다 100배는 더 무겁고 두려운 신호음입니다. 여보세요, 딸의 목소리입니다. 가늘고 지쳐있는 목소리. 뒤에서는 식당의 소란스러운 소음과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저녁 장사 시간이라 한창 바쁠 때입니다. 지수야. 엄마다. 엄마. 웬일이야? 나 지금 설거지 하느라 바쁜데.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딸은 제 목소리에 작은 떨림조차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지수야. 엄마가 보증을 잘못 써서 집이고 뭐고 다 날렸다.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생겨서 이 말을 하면서도 제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부자 엄마인 척할 때는 당당했는데 가난한 엄마가 되니 딸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미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전화 넘어 정적이 흐릅니다. 별표 올 것이 왔구나. 별표.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딸도 아들처럼 화를 내겠지? 노망났냐고 소리 지르겠지? 엄마. 지금 어디야? 주소 찍어. 내가 갈게.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아들처럼 매몰차게 끊는 게 아니라 너무 급해서 끊어버린 전화였습니다. 내가 갈게. 그 짧은 한마디가 귓가에 맴돕니다. 설마 진짜 올까? 식당 일은 어쩌고? 문자를 보내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타박, 타박, 타박. 복도 끝에서부터 급하게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립니다. 점점 가까워집니다. 제 심장 소리도 덩달아 빨라집니다. 벌컥. 낡은 나무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엄마, 문 앞에 선 사람은 내 딸 지수였습니다. 식당 앞치마도 벗지 못한 채 한쪽 장화는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짝짝이 슬리퍼를 신고 헐떡이고 있는 내 딸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땀방울이 흘러내리고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습니다. 지수는 방안을 둘러볼 틈도 없이 저에게 달려들어 제 몸부터 더듬습니다. 어디 다친 데 없어? 밥은 며칠이나 굶은 거야?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야? 제 손을 잡은 딸의 손이 거칠고 차갑습니다. 고무 장갑 습진 때문에 퉁퉁 부른 그 손이 제 볼을 감쌉니다. 아들의 매끄러운 의사손과는 비교도 안 되게 거친 손이지만 그 온기는 화로처럼 뜨거웠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왔지? 미안해. 오히려 딸이 옵니다. 엄마가 집을 날려먹었다는데 원망은커녕 늦게 와서 미안하다며 울고 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딸이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식당 냄새가 배어있는 앞치마 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꺼낸 꼬깃꼬깃한 흰 봉투였습니다. 기름때가 묻고 구겨진 그 봉투를 딸은 제 떨리는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게 뭐냐? 딸은 눈물을 훔치며 제 손을 꽉 잡습니다. 봉투를 준 딸의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봉투가 무엇이길래 이 아이는 이렇게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 걸까요? 제 손에 들린 얄팍한 봉투의 무게가 왠지 모르게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꼬깃꼬깃한 흰 봉투. 기름때가 묻고 구겨진 그 얇은 종이 뭉치가 마치 1000톤짜리 바위처럼 제 손목을 짓눌렀습니다. 딸 지수는 낡은 앞치마 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나온 이 봉투를 떨리는 손으로 열어보았습니다. 은행에서 막 찾아온 듯한 수표 한 장과 꼬질꼬질한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지폐들이 어지럽게 섞여 있었습니다. 그 돈에서 왠지 모를 신내와 물비린내가 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식당 주방에서 하루 종일 설거지를 하고 남의 집변기를 닦으며 번 돈 냄새였습니다. 이게 다 무슨 돈이냐? 제 목소리가 덜덜 떨렸습니다. 딸은 제 눈을 피하며 쑥스러운 듯 코를 훌쩍였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흐르는 땀을 소매로 대충 훔쳐내며 딸은 아무렇지 않은 듯 툭 내뱉었습니다. 엄마, 그거 내 전세금 뺀 거야? 뭐라고?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전세금이라니요. 그게 어떤 돈입니까? 남편 잃고 어린 피땀 아들 하나 데리고 이리저리 쫓겨다니던 내 딸이 10년을 넘게 뼈가 부서지라 이래서 겨우겨우 마련한 돈 아닙니까? 지상으로 올라오진 못해도 그래도 곰팡이 없는 방 한 칸 마련했다고 주인집 눈치 안 보고 다리 뻗고 잘 수 있다고 저를 붙들고 펑펑 울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그 피 같은 돈을 뺐다니요? 너 미쳤어. 이걸 왜 빼? 그럼 너랑 웅이는? 웅이는 어디서 재우려고? 제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닙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서였습니다. 제 호통에도 딸은 오히려 제 차가운 손을 꼭 잡으며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화내지 마으나 옹이랑 다시 반지 하방 얻었어. 예전에 살던 주인집 할머니가 창고로 쓰던 방인데 싸게 주셨어. 얘야, 반지 하는데. 좀 좁고 습하긴 해도 둘이 살기엔 괜찮아.
웅이도 할머니랑 같이 살면 좋대. 내가 제 정신이야? 애를 그 곰팡이 구덩이로 다시 끌고 들어가? 내가 애미야? 제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1,000억을 가진 엄마를 두고 겨우 3천만 원 전세금을 빼서 나를 살리겠다고 자기는 다시 지옥 같은 반지하로 기어 들어가겠다는 딸의 그 미련함이, 그 바보 같은 희생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그럼 어떡해? 엄마가 길바닥에 나앉았다는데 내가 어떻게 다리 뻗고 자? 나는 젊으니까 다시 벌면 돼. 파출부 몇 항 더 뛰면 금방 모아. 그러니까 이거 받아. 엄마 빚 갚는데 보태 이 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 고무장갑 습진으로 껍질이 다 벗겨진 그 손이 제 얼어붙은 뺨을 감쌌습니다. 엄마, 우리 같이 살자. 웅이랑 나랑 엄마랑 셋이서. 좁아도 껴안고 자면 따뜻해. 내가 밥은 절대 안 굶길게. 그러니까 제발 혼자서 맘고생하지 마, 응? 쿵 무언가가 제 뒤통수를 세게 내려친 것 같았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치밀어 올라와 숨조차 쉴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 전 아들놈과 했던 통화가 귓가에 맴돕니다. 어머니. 노망 드셨어요. 저한테 불똥 튀기지 마세요. 1,000억 재산을 물려받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는 아들은 엄마가 망했다는 소리에 불똥이 튈까 봐 저를 내쳤습니다. 그런데 가진 거라곤 전세금 3천만 원이 전 재산인 딸은 그 모든 것을 털어 저에게 왔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저당 잡히고도 엄마랑 같이 살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웃습니다. 참았던 서러움이 터져나왔습니다. 쪽방이 떠나갈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들에게 버림받았을 때도 나오지 않던 눈물이 딸의 그 바보 같은 사랑 앞에서 제 방이 무너지듯 터져버렸습니다. 미련한 녀석아. 내가 거기가 어디라고? 또 내려가?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이걸 내놔. 나는 못 받는다. 죽어도 못 받아. 저는 봉투를 딸에게 다시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딸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저를 와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받아. 제발 좀 받아. 자식인데 이것도 못 해줘?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얼만데 해준 게 없다니요. 오빠 공부시킨다고 대학도 못 보냈습니다. 시집 갈 때 혼수 하나 제대로 못 해줬습니다. 그런데도 딸은 저를 안고 옵니다. 딸의 품에서 냄새가 났습니다. 하루 종일 식당에서 일하다 온 땀 냄새, 음식 냄새, 그리고 낡은 옷에서 나는 퀴퀴한 냄새. 하지만 그 냄새가 아들의 병원에서 맡았던 그 차갑고 소독약 냄새 나는 공기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향기롭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사람 냄새였습니다. 이게 핏줄 냄새였습니다. 한참을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딸의 등이 들썩일 때마다 제 가슴 속 응어리도 하나둘씩 녹아내렸습니다. 별표 지수야, 내 딸 지수야. 당장이라도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엄마 거지 아니야? 엄마 1,000억 있어? 이 돈 다 내 거야. 당장 그 식당 때려쳐. 웅이 유학 보내고 너 하고 싶은 공부 다 해. 이 봉투를 집어던지고 딸을 안고 펜트하우스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가서 따뜻한 물에 목욕시키고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을 먹이고 싶었습니다. 별표. 하지만 저는 입술을 꽉 깨물며 그 말을 삼켰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 아주 깊고 어두운 곳에서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 하나가 꿈틀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들에 대한 질긴 미련이었습니다. 별표 설마. 설마 민석이가 정말 돈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닐까? 병원 대출이 꽉 찼다고 했잖아. 며느리 눈치가 보여서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말이? 헛나온 걸 수도 있어? 그래도 40년을 키운 정이 있는데 녀석이 그렇게 매몰 리가 없어. 별표. 아이라는 존재는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가슴에 비수를 꽂은 자식인데도 그 상처에서 피가 철철 흐르는데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꾸만 핑계거리를 만들어줍니다. 딸의 이 엄청난 희생을 보고 나니
오히려 아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어졌습니다. 이대로 끝내버리면 평생 아들을 원망하며 살 것 같았습니다. 혹시 만약 내가 딸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면 나중에 아들이 노회였다며 땅을 치고 후회할 때 제가 흔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잔인한 결심을 했습니다. 확인 사살. 그래,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시험해보자. 돈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 걸린 문제라면? 엄마가 죽을 병에 걸려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때도 아들이 나를 버릴까? 돈은 없다고 핑계댈 수 있어도 엄마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는데 외면할 자식이 있을까? 만약 이번에도 아들이 나를 버린다면 그때는 정말 미련 없이 끊어내리라. 그리고 내 모든 것을 이 바보 같은 딸 지수에게 바치리라. 저 건방진 아들 콧대를 꺾어 놓으리라. 저는 눈물을 닦으며 품 안에서 꼼지락거리는 딸을 떼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딸의 꼬깃꼬깃한 봉투를 제 낡은 점퍼 안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 돈은 쓰지 않을 겁니다. 이 돈은 제 목숨보다 귀한 부적입니다. 지수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엄마 이제 마음 좀 놓여? 일단 우리 집으로 가자. 여기 너무 추워. 딸이 제 진보다리를 업으려 합니다. 저는 다급하게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다. 오늘은 여기서 자야겠다. 너무 늦었고 내가 몸이 좀 으슬으슬해서 움직일 수가 없구나. 어디 아파?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딸의 눈이 토끼처럼 커집니다. 아니다. 그냥 몸살기야. 약 먹고 한숨 자면 된다. 너도 얼른 가서 웅이 밥 챙겨줘라. 내일 다시 오너라. 억지로 딸을 돌려보냈습니다.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딸의 뒷모습이 복도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저는 문고리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다시 좁은 방에 혼자가 되었습니다. 딸이 주고 간 온기가 아직 방 안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제 눈빛은 아까보다 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낡은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저는 다시 전화기를 들 것입니다. 이번에는 돈이 아닌 제 목숨을 담보로 한 거짓말을 해야 합니다. 별표 민서가 부디 이번만은 엄마를 실망시키지 마라. 내가 의사이지 않느냐? 사람 생명 귀하게 여기는 의사이지 않느냐? 제발 엄마가 너를 완전히 버리게 만들지 마라. 위별표. 어둠 속에서 저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아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가올 비극을 예감한 어머니의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딸 지수가 두고 간 꼬깃꼬깃한 봉투, 그 전세금 봉투를 품에 안고 밤새 뒤척였습니다. 쪽방에 외풍이 매섭게 불어닥쳤지만 딸의 체온이 묻은 봉투가 난로처럼 제 가슴을 데워주어 추운 줄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날이 밝아올수록 제 가슴은 다시금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지수의 희생을 확인했으니 이제 남은 건 하나, 아들 민석이에 대한 확인 사살입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 틈으로 먼지처럼 쏟아져 들어옵니다. 저는 휑한 눈으로 벽에 걸린 낡은 시계를 쳐다봅니다. 오전 10시. 민석이가 병원에서 한창 회진을 돌고 환자들을 보고 있을 시간입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점잖은 목소리로 환자들에게 걱정 마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겠지요. 그 최선이라는 단어가 자기 어머니에게도 해당될까요? 별표 설마. 그래도 의사인데 사람 목숨 살리는 게 직업인 녀석인데 제 어머니가 죽게 생겼다는데 돈 타령만 하진 않겠지? 어제는 보증인이 뭐니 해서 화가 났던 걸 거야. 생명이 위급하다고 하면 다를 거야. 이 별표. 바보 같은 어머니는 또다시 아들을 위한 변명거리를 만듭니다. 제 속이 문드러지는 줄도 모르고 끊어지지 않는 태주를 붙잡고 질척거립니다. 이 미련을 버려야 하는데 자꾸만 갓난쟁이 때 저를 보며 방긋방긋 웃던 얼굴이 떠올라 손이 떨립니다. 후 이 말랑한 세수를 하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연기를 해야 합니다. 아주 리얼하게. 단순히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절박함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놈의 진짜 바닥을 볼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습니다. 호흡을 거칠게 몰아쉬며 목을 긁어 쇳소리를 만들어 봅니다. 며칠 굶은 노인의 소리,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병자의 소리. 목이 따갑고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이게 연기인지 실제인지 저도 헷갈릴 만큼 제 몸과 마음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집어든 손이 식은땀으로 축합니다. 이 전화가 연결되는 순간 제 인생의 성적표가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만약 이번에도 아들이 나를 외면한다면 그때는 정말로 아들 민석을 내 가슴속에서 지워야 합니다. 그것은 생사를 뒤흔드는 것보다 더 끔찍한 고통일 겁니다. 단축 번호 1번 누릅니다. 뚜루루. 신호음이 울립니다. 어제보다 더 길게 느껴집니다. 1번, 2번, 3번. 5번이 넘어가도록 받지 않습니다. 피가 말랐습니다. 바빠서 못 받는 건가? 아니면 내 번호라서 안 받는 건가? 뚜루루. 여보세요, 받았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 묻어 있습니다. 마치 귀찮은 스팸 전화를 받은 듯한 말투. 민석아. 저는 쥐어짜듯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또 왜요? 저 바쁘다니까요. 어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돈 없다고 알아서 해결하시라고. 아들은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대뜸 소리부터 지릅니다. 어머니라는 호칭조차 생략된 채 쏟아내는 독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니다. 돈 달라는 게 아니야. 민석아, 나 좀 살려다오. 네. 내가 배가 너무 아파서 응급실에 갔는데 큰 병원에 가보란다. 수술을 안 하면 당장 죽을 수도 있대. 일부러 숨이 넘어가는 소리를 냈습니다. 너무 아프다. 숨을 못 쉬겠어. 제 연기였지만 실제로 명치 끝이 꽉 막힌 듯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반응을 기다리는 그 짧은 침묵이 제 목을 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별표 제발, 민석아. 의사잖아. 무슨 병이냐고, 증상이 어떠냐고 물어봐줘. 당장 내 병원으로 오라고 해줘. 앰뷸런스 보내겠다고 해줘. 제발 별표. 그러나 돌아온 아들의 대답은 제 기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정말. 어머니, 그래서요? 그래서 저보고 어쩌라고요? 저 지금 수술 들어가야 돼요? 제 환자 기다리고 있다고요? 아니, 내가 죽게 생겼다는데. 수술비가 없어서. 보증금 빼느라 돈을 다 써서. 그러니까 돈 없다는 소리잖아요. 결국 아들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전화기로 무언가 쾅하고 내리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죠? 저 지금 병원 확장하느라 빚더미라고요. 어머니 수술비 대줄 여유 없어요? 그리고 나이 70 넘어서 수술은 무슨 수술이에요? 그 정도 사셨으면 됐지? 무슨 영원히 살겠다고 자식 앞길을 막아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정도 살았으면 됐다고요? 자식 앞길을 막지 말라고요? 제가 누구 덕분에 의사가 되었는데요? 제가 누구 덕분에 그 병원장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내 등골을 빼먹고 내 피를 팔아 만든 그 자리에서 감히 어머니에게 살 만큼 살았으니 죽으라고 말하는 겁니까? 눈앞이 하얗게 번쩍였습니다. 손발이 차갑게 식어 감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비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결정타가 제 심장을 정통으로 꿰뚫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들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분해졌습니다. 소름 끼칠 정도로 냉정한 사무적인 목소리. 혹시 장례치를 돈은 남겨두셨죠? 아니, 수술비도 없으시다길래요.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저한테 장례비까지 청구하지 마시라고요. 저 진짜 돈 없으니까?
미리미리 준비해 두세요. 기초수급자 신청하면 나라에서 장례비 지원 나온다던데 그거라도 알아보시던가요? 저 끊어요.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뚝뚝뚝뚝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화기를 귀에서 떼지 못했습니다. 끊어진 신호음이 계속해서 귓가를 때렸습니다. 장례비. 장례비. 아들의 마지막 그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수술비가 없다는 어머니에게, 살려달라는 어머니에게 장례비 걱정을 했습니다. 나라에서 나오는 공짜 장례를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아. 입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비명도 아닙니다. 신음도 아닙니다. 그것은 제 영혼이 빠져나가는 소리였습니다. 심장이 멈춘 것 같습니다. 칼로 난도질 당한 것처럼 아픕니다. 아니, 차라리 칼에 찔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건 살아있는 사람을 씹어먹는 고통입니다. 별표 내가 괴물을 키웠구나.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아니라 내 살을 파먹는 악귀를 키웠구나. 별표. 의사. 생명을 살리는 의사. 지나가는 개가 아파도 저렇게는 말 안 할 겁니다. 난 모르는 노인이 길에서 쓰러져도 저렇게는 말 안 할 겁니다. 그런데 평생을 자기 뒷바라지하느라 손톱이 빠지고 허리가 휘도록 일한 어머니에게 빨리 죽어주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장례비는 내가 알아서 하라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너무 분해서, 그리고 너무 슬퍼서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내 인생 70년이 송두리째 부정당했습니다. 생선 비린내 참아가며 모은 1,000억이 무슨 소용입니까? 자식 농사가 흉년을 넘어 다 썩어 문드러졌는데 벽에 걸린 거울 속에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울부짖는 미친 노인이 보입니다. 적게 났습니다. 1,000억 회장 김말순이 아니라 자식에게 고려장 당한 비참한 노인네 김말순입니다. 아들은 저를 죽였습니다. 칼로 찌르지 않았지만 혀끝으로 저를 죽였습니다. 오늘 이쪽 방에서 김말순은 죽었습니다. 아니, 민석이 엄마는 죽었습니다. 눈물조차 말라버린 텅 빈 눈으로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누렇게 뜬 벽지에 핀 곰팡이가 마치 저를 비웃는 아들의 얼굴처럼 보입니다. 별표 그러게 왜 오셨어요? 곱게 죽으시지. 별표 몸이 덜덜 떨립니다. 오한이 듭니다. 이가 딱딱 부딪힐 정도로 춥습니다. 이 냉기는 쪽방의 외풍 때문이 아닙니다. 인륜이 끊어진 자리, 천륜이 잘려나간 자리에서 불어오는 지옥의 바람 때문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얼마나 세게 쥐었는지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별표 부서져라. 차라리 부서져 버려라. 별표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민석이는 끝났습니다. 내 가슴 속에서 그놈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확인이 남았습니다. 내 딸 지수이, 돈까지 다 내놓은 효녀이지만 과연 엄마의 목숨 앞에서도 그럴까요? 아들놈 말 맞다나? 나이 70 먹은 노인의 수술시키는데 전 재산을, 아니 자기 신체까지 걸 자식이 세상에 있을까요? 두렵습니다. 지수마저 엄마, 수술은 힘들 것 같아. 그냥 편하게 가라고 말한다면 그때는 정말로 혀를 깨물고 죽어버릴 겁니다. 이 더러운 세상, 미련 없이 떠날 겁니다. 하지만 만약 지수가 다르다면, 이 썩어빠진 핏줄 속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보석이라면,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 지옥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수에게 전화를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말해야 합니다. 엄마가 죽는단다. 수술비가 필요하단다. 수화기를 드는 제 손이 아까와는 다른 의미로 떨려옵니다. 이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마지막 희망을 잡으려는 벼랑 끝에 매달린 사람의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것은 제 인생의 마지막 도박입니다. 뚜루, 뚜룩. 여보세요. 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어제 쪽방 바닥에서 자느라 감기라도 걸린 걸까요? 지수야. 쿨럭, 쿨럭. 엄마다.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 어제 몸살 났다더니 더 심해진 거야. 대번에 걱정부터 하는 딸의 목소리에 가슴이 아려옵니다. 하지만 저는 더 독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지수야. 몸살인 줄 알고 보건소에 갔는데 그게 아니란다. 큰 병원에 가보라 왔는데 글쎄. 응. 엄마, 무슨 병인데? 의사가 뭐래? 수술을 해야 한단다. 당장 수술 안 하면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수도 있대. 그런데 수술비가 너무 비싸구나. 보증금 뺀 걸로는 턱도 없어. 저는 숨이 넘어가는 소리를 내며 거짓말을 쏟아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별표 자, 지수야. 이제 어떡할래? 너는 돈이 없잖아. 이미 빈털털이잖아. 그러니 이제 그만 포기해라, 엄마. 나도 이제 방법이 없어. 미안해, 라고 말해라. 차라리 그렇게 말해주면 내 마음이 덜 아플 것 같구나. 별표. 그런데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딸의 대답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야? 어제 그 쪽방이야? 거기 꼼짝 말고 있어? 아니, 돈이 없는데 와서 뭐 하게? 그냥 포기하자. 무슨 소리야? 돈이 왜 없어? 엄마가 왜 죽어? 내가 갈게. 지금 당장 갈게. 끊어, 뚝. 다른 걱정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비명처럼 소리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낡은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돈이 없다면서 도대체 무슨 수로 나를 살리겠다는 거냐? 미련한 것, 바보 같은 것.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제 심장 소리가 시계 초침 소리보다 크게 들릴 때쯤 복도 끝에서부터 요란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타다하다. 마치 짐승이 달려오는 듯한 거칠고 급박한 발소리. 쾅. 문이 부서져라 열렸습니다. 엄마. 지수였습니다. 어제보다 더 엉망인 모습이었습니다. 식당 일이 얼마나 고됐는지 머리카락은 땀에 젖어 얼굴에 달라붙어 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방에 들어오자마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 저를 확인하더니 다리가 풀린 듯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엄마 정신 들어. 나 봐봐. 나 지수야. 딸의 손이 제 이마를 짚고 볼을 감싸줍니다. 사시나무처럼 떨리는 그 손길에서 딸의 공포가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엄마를 잃을까 봐, 세상에 하나뿐인 핏줄이 끊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그 처절한 공포가. 지수야. 나는 끝난 것 같다. 수술비도 없는데. 제가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자 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제 앞에 등을 보이고 털썩 앉았습니다. 엎혀. 뭐. 엎이라고. 병원 가야지. 여기서 이러고 있다가 죽을 거야? 빨리 엎혀.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 딸 지수는 키도 작고 왜소합니다.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몸무게가 50도 채 나가지 않는 뼈만 앙상한 아이입니다. 반면 저는 키도 크고 덩치도 있습니다. 저 간신한 몸으로 나를 업겠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안 된다. 내가 힘이 어디 있다고? 그냥 구급차 부르자. 안 돼. 병원 바로 저 사거리만 지나면 있어? 뛰면 금방이야. 빨리 엎혀, 엄마. 제발, 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악을 쓰는 그 목소리에 섞인 물기. 돈 한 푼이 아쉬워서 앰뷸런스 비용조차 무서워서 자기 몸을 갈아 넣으려는 딸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딸의 성화에 못 이겨 그 작은 등에 몸을 기댔습니다. 제가 엎이자마자 딸의 입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앙상한 어깨뼈가 제 가슴을 찔러왔습니다.
마치 젓가락 위에 바위를 얹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딸은 이를 악물고 일어났습니다. 갈 수 있어? 우리 엄마 살릴 수 있어. 비틀 한 발짝. 뗄 때마다 딸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쪽방촌의 좁고 가파른 계단. 자칫하면 둘 다 굴러떨어질 수 있는 위험한 길을 딸은 저를 꽉 붙잡고 내 발로 기듯이 내려갔습니다. 지수야, 내려가. 이러다 너 다친다. 제발 내려줘. 제가 울면서 사정했지만 딸은 듣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꽉 잡아. 놓치면 안 돼. 절대 안 놓아줄 거야. 이쪽 방촌을 빠져나와 대로변으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꼬질꼬질한 젊은 여자가 덩치 큰 노인네를 업고 비틀거리는 모습이 구경거리였겠지요. 하지만 딸은 창피한 줄도 모릅니다. 오직 병원, 저 멀리 보이는 병원 간판만 보고 달립니다. 헉. 엄마, 조금만 참아. 다 왔어. 딸의 숨소리가 거친 쇳소리로 변해갔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딸의 심장박동이 너무 빨라서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딸의 목덜미에서 흐른 땀방울이 제 뺨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땀이 아니었습니다. 피눈물이었습니다. 못난 어머니를 살리겠다고 쥐어짠 이 아이의 생명수였습니다. 지수야, 돈도 없다면서 병원은 가서 뭐 하게? 수술비 없으면 안 받아준다. 제가 짐짓 모진 소리를 던졌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시험을 멈추지 못하는 제가 혐오스러웠지만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러자 딸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소리쳤습니다. 돈 걱정 좀 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 해. 어떻게? 보증금도 다 뺐잖아. 딸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결심한 듯 비장하게 내뱉습니다. 내 심장이라도 팔 거야. 신장은 하나 없어도 살잖아. 눈도 하나 팔 수 있으면 팔 거야. 그러니까 돈 걱정 말고 살기나 해. 엄마 죽으면 나도 따라 죽을 거니까. 머릿속에서 천둥이 쳤습니다. 신장을 판다고요? 눈을 판다고요?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를 위해 자기 몸을 토막내서라도 살리겠다고요? 아들은 장례비를 걱정했는데 딸은 자신의 심장을 걱정 없이 내놓습니다. 그 순간 저는 딸의 등 위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리 없는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입을 틀어막아도 새어나오는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작고 앙상한 등뼈밖에 남지 않아 딱딱하고 아픈 이 등짝이 세상 그 어떤 최고급 침대보다 넓고 포근했습니다. 그리고 아팠습니다. 너무나 아팠습니다. 1,000억을 가진 내가 이 가여운 아이의 등골을 빼먹고 있구나. 돈으로 자식을 시험하겠다던 내 오만이 아이를 벼랑 끝까지 몰아세웠구나. 딸의 다리가 점점 더 심하게 떨려옵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롭습니다. 하지만 딸은 저를 추스르며 다시 걷습니다. 으아. 비켜요. 좀 비켜주세요. 우리 엄마가 죽어요. 사람들을 향해 소리치는 딸의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제 뺨에 흐르는 것이 제 눈물인지 딸의 땀인지 아니면 우리 모녀의 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딸의 목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땀범벅 목덜미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별표 됐다. 이제 됐다. 지수야, 충분하다. 차고 넘치게 확인했다. 너는 내 딸이다. 1,000억이 아니라 내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은 내 진짜 자식이다. 내가 죽일 년이다. 너를 이렇게 만든 내가 죄인이다. 별표. 저 멀리 병원 응급실 입구가 보입니다. 딸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달립니다. 자신의 무릎이 부서지는 줄도 모르고 오직 등 뒤에 엄마를 살리기 위해. 저는 결심했습니다. 별표 이 병원 문을 들어서는 순간 나의 쇼는 끝난다. 그리고 너의 고생도 끝난다. 이제 그만 걷자, 지수야. 이제 엄마가 너를 업어줄게. 내 남은 인생, 내 모든 재산,
내 뼈와 살을 다 바쳐서 너를 이 세상 가장 높고 빛나는 곳에 올려줄게. 보건소나 가라던 그 오빠가 감히 고개도 못 들 만큼 보란듯이 너를 여왕으로 만들어줄게. 별표. 헉, 헉. 엄마, 다 왔어. 응급실 자동문이 열리고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훅 끼쳐옵니다. 딸은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저를 업은 채로 바닥으로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딸 지수는 아픈 줄도 모르고 바닥을 기어가며 의료진의 가운 자락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돈은 제가 어떻게든 낼게요. 신장포기 각서라도 쓸게요. 제발 우리 엄마 죽지만 하지 마세요. 그 처절한 울부짖음이 하얀 병원 로비를 가득 메웠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혀를 차며 쳐다보고 간호사들이 당황해서 뛰어옵니다.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딸의 얼굴은 이미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엄마를 살려야 한다는 그 일념 하나로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는 내 새끼.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왈칵 치솟았습니다. 그것은 슬픔이기도 했고 뼈를 깎는 회한이기도 했습니다. 별표. 지수야, 그만해라. 제발 그만해. 너는 어쩌자고 이렇게 미련하냐? 오빠 공부시킨다고 공장 다닐 때도 너는 군말 한마디 없었지? 시집 갈 때 숟가락 하나 제대로 못 쥐어줄 때도 너는 나를 원망 한 번 안 했지? 그리고 지금 내 전세금도 모자라 내 몸뚱이까지 내놓고 나를 살리겠다고 저 난리를 치는구나. 내가 눈이 멀었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진흙 속에 박혀있는 줄도 모르고 겉만 번지르한 썩은 돌멩이를 보석인 줄 알고 닦고 또 닦았습니다. 진짜 보석은 여기 있는데 이렇게 빛나는 내 보물은 흙투성이가 되어 바닥을 구르고 있는데 나는 지난 40년 동안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자식 농사 망쳤다고 한탄할 자격조차 내겐 없습니다. 내가 농사꾼이 아니라 눈먼 장님이었으니까요. 별표. 간호사들이 딸을 제지하려 하고 보안 요원들이 다가오는 게 보입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내 딸이 저 사람들에게 끌려나가는 꼴을 볼 수는 없습니다. 이제 이 지독한 연극의 막을 내릴 시간입니다. 저는 바닥을 짚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다리에 힘을 꽉 주었습니다. 죽어가는 노인의 구부정한 허리가 아니라 천억 기업을 이끄는 회장의 꼿꼿한 허리로. 비켜라. 제 입에서 나온 낮고 단호한 목소리. 그 선을 퍼런 기세에 딸을 붙잡으려던 보안 요원이 흠칫하며 멈춰섰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울던 지수가 눈물 젖은 얼굴을 들고 저를 올려다봅니다. 엄마, 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죽어가던 노인, 숨이 넘어가던 엄마가 갑자기 두 발로 땅을 딛고 태산처럼 서 있습니다. 그 눈빛에는 병색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서늘하고 강렬한 총기가 서려 있습니다. 엄마, 일어났어. 괜찮은 거야? 아프다며, 숨도 못 쉰다며. 지수가 떨리는 손을 뻗어 제 다리를 잡으려 합니다. 저는 딸에게 다가가 그 더러워진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딸의 땀범벅이 된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 주었습니다. 제 손길 한 번에 딸의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립니다. 지수야. 엄마, 왜 그래? 무섭게. 저는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 말은 너에게 하는 말이자 나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다. 은혜 병은 돈이 없어 생긴 게 아니다. 자식놈 정이 없어 생긴 병이다. 그런데 방금 내가 나를 업으면서 그 병을 다 고쳐놨다. 이제 다 나았다. 무슨 소리야, 엄마. 다 나았다니. 딸은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된 듯 멍한 표정입니다. 충격과 혼란으로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낡은 점퍼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안주머니 깊숙이 숨겨두었던 최신형 스마트폰. 단축번호 0번을 눌렀습니다. 들어와라. 이 짧은 한마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병원 자동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저버벅.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사내들과 단정한 차림의 비서들이 대열을 맞춰 들어옵니다. 그들의 구두 소리가 병원 로비를 울립니다. 마치 모세의 기적처럼 구경하던 사람들이 양옆으로 갈라집니다. 맨 앞에 선 사람은 저의 오른팔, 김 실장입니다. 그는 제 앞에 다가오더니 허리를 90도로 숙여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모시러 왔습니다. 회장님, 지수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양복을 입은 사람들과 저를 번갈아 쳐다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엄마, 이 사람들 누구야? 혹시 빚쟁이야? 엄마 잡으러 온 거야? 내가 막을게. 우리 엄마 건드리지 마, 바보 같은 녀석.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아직도 엄마가 빚 때문에 잡혀가는 줄 알고 제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 갓난한 팔을 벌려 덩치 큰 경호원들 앞을 막아서는 내 딸. 그 모습에 김 실장조차 눈시울이 붉어져 고개를 숙입니다. 지수야, 비켜거라. 제가 딸의 어깨를 감싸 뒤로 물렸습니다. 그리고 김 실장이 내민 옷을 받아들었습니다. 시장표 낡은 솜점퍼를 벗어던졌습니다. 그 위로 윤기가 흐르는 최고급 캐시미어 코트가 걸쳐집니다. 헝클어진 머리를 대충 쓸어넘기고 굽이 낮은 단화 대신 김 실장이 가져온 구두로 갈아 신습니다. 쪽방촌 노인 김말수는 사라졌습니다. 이제 여기 서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굴지의 유통그룹 회장 김말순입니다. 로비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수군거리던 사람들도 불친절했던 간호사들도 모두 숨을 죽이고 저를 바라봅니다. 압도적인 침묵. 그 속에서 저는 딸을 돌아보았습니다. 지수는 넋 나간 사람처럼 서 있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야? 옷은 또 뭐고? 회장님이라니? 저는 딸에게 다가가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습진으로 껍질이 벗겨지고 굳은 살이 박인 거친 손의 손이 내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아들 손이 하얗고 보드라울 때 내 딸 손은 이렇게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수야, 잘 듣거라. 의목이 메어옵니다. 하지만 울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울 때가 아닙니다. 엄마, 거지. 아니다. 보증 같은 거 선 적 없다. 그러니까 나 돈 많다. 아주 썩어날 정도로 많아. 내가 평생을 써도 다 못 쓸 만큼 있다. 거짓말. 거짓말이지? 아까는 돈 없어서 죽는다며. 거짓말이었다. 미안하다. 못난 어머니가 자식들 마음 한번 떠보겠다고 널 지옥으로 몰아넣었다. 내가 죽일 년이다. 이 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안도감인지 배신감인지 모를 눈물입니다. 너는 합격이다. 만점짜리 내 딸이다. 저는 딸의 눈물을 닦아주며 비서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김 실장이 즉시 최고급 세단을 병원 입구에 대기시킵니다. 가자, 지수야. 어디를? 집으로 가야지. 곰팡이 핀 반지하 말고, 냄새나는 쪽방 말고. 우리 진짜 집으로. 하지만 나 일하러 가야 되는데. 식당 사장님이. 그딴 식당. 내가 지금 당장 사버리마. 제 서슬퍼런 말에 딸이 숨을 들이킵니다. 이제 남의 집 설거지는 끝이다. 남의 눈치 보는 인생도 오늘로 끝이야. 내가 나를 업고 뛰었던 그 길, 그 땀방울 하나하나 다 기억해 두거라. 이제부터는 엄마가 너를 업고 뛸 차례다. 아니, 내가 내 날개가 되어주마. 세상 꼭대기까지 날아오르게 해주마. 저는 딸의 손을 이끌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대기하고 있던 검은 세단 앞에 도열한 비서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지수가 놀라서 뒤를 돌아봅니다. 이사님이라니요. 저요. 저는 딸의 어깨를 단단히 감싸 주었습니다. 그래. 오늘부터 넌 내 후계자다. 그리고 내 딸을 짐짝 취급하고 어머니를 고려장 지내려 했던 그 의사놈. 제 눈빛이 차갑게 번뜩였습니다. 그놈에게도 가서 보여줘야지.
자기가 버린 껍데기 속에 얼마나 무서운 칼이 들어 있었는지, 그리고 자기가 무시했던 가정부 동생이 얼마나 귀한 보석이었는지 똑똑히 보여줘야지. 지수야, 울지 마라. 내 눈물은 아까 그 응급실 바닥에 다 쏟고 왔다. 이제부터 내 눈에선 눈물 대신 세상이 우러러보는 빛만 나게 해줄 테니 나만 믿고 따라오너라. 검은 세단의 문이 닫힙니다.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병원 응급실. 그곳에 가난하고 초라했던 김말순과 지수의 껍데기를 버리고 떠납니다. 이제 진짜 복수가 시작될 시간입니다. 세월이라는 게 참 무섭기도 하고 고맙기도 합니다. 그날 응급실에서 제 정체를 밝히고 딸의 손을 잡고 나온 지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저는 제 집무실 소파에 앉아 창문 너머 회의실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저기 저 중앙상석에 앉아 유창하게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저 여자.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몸에 딱 떨어지는 세련된 정장. 그리고 좌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 있는 눈빛. 누가 저 여자를 1년 전까지만 해도 남의 집 설거지나 하던 가정부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제 딸 지수입니다. 아니, 이제는 우리 그룹의 최연소 전무, 김지숙 전무입니다. 이번 분기 유통망 확장은 단순한 점포 늘리기가 아닙니다. 고객의 마음을 읽는 감성 서비스가 핵심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모르면 경영도 없습니다. 제가 식당 주방에서 일할 때 느꼈던 건데, 마이크를 잡고 임원들 앞에서 브리핑을 하는 딸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습니다. 어깨는 당당하게 펴져 있고 예전에 주눅 들었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제 가슴 한구석이 벅차오르다 못해 터질 것만 같습니다. 지난 1년, 지수는 정말 독하게 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부터 지수는 식당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책과 씨름했습니다. 엄마, 나 때문에 회사 망하면 안 되잖아. 엄마 얼굴에 먹칠하기 싫어 그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경제신문을 읽고 영어 단어를 외우고 회계 장부를 파고들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시작한 공부라 머리가 굳어 잘 안 외워진다며 허벅지를 꼬집어가며 밤을 새우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불 켜진 딸의 방에 들어갔다가 저는 보았습니다. 책상에 엎드려 잠든 딸의 코에서 코피가 주르륵 흐르고 있는 것을요. 그 옆에는 깨알같이 필기한 노트 수십 권이 쌓여 있었습니다. 안쓰러워 깨우지도 못하고 이불을 덮어주는데 잠결에도 딸은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나 잘할 수 있어? 엄마 호강시켜 줄 거야, 그 밤. 저는 딸의 머리맡에서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별표내 피가 어디 가겠습니까? 생선 비린내 맡아가며 악착같이 1,000억을 모았던 내 도전 정신이 내 딸에게도 고스란히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별표 아들은 머리로 공부해서 의사가 되었지만 딸은 가슴으로 그리고 온몸으로 경영을 배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직원들은 차가운 엘리트 임원들보다 밑바닥부터 굴러본 지수를 더 따르고 존경했습니다. 사람 냄새나는 리더, 현장을 아는 이사님. 그것이 직원들이 지수를 부르는 별명입니다. 회장님, 김 전무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제는 물류창고 직원들 회식까지 직접 챙기셨답니다. 직원들 사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비서 김 실장이 흐뭇한 얼굴로 보고를 합니다. 그래, 내 딸이다. 내 진짜 딸이야. 저는 차잔을 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차 맛이 오늘따라 유난히 달콤합니다. 이제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내 딸이 저렇게 훌륭한 백조가 되어 날아올랐으니까요. 하지만 빛이 밝으면 그림자도 짙은 법이라지요. 제 딸이 백조가 되어 비상하는 동안 제 아니, 그 껍데기뿐인 의사놈은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지금 은행에서 또 독촉 전화 왔습니다. 이번 달 이자 못 막으면 진짜 압류 들어온답니다. 원장님, 305호 VIP 환자 보호자가 지금 로비에서 난동 부리고 계세요. 의료사고 인정하고 합의금 내놓으라고요. 기자들까지 불렀답니다. 원장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민석은 머리를 감싸 쥐고 책상에 엎드려 있습니다. 하얀 가운은 구겨질 대로 구겨져 있고 책상 위에는 뜯지도 않은 내용 증명 우편물들이 수북합니다. 아, 시끄러워. 나가. 다 나가라고 민석이 전화기를 집어던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간호사들이 겁에 질려 도망치듯 나갑니다. 지난 1년, 민석에게는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쪽방촌으로 사라진 그날 이후 민석의 병원에는 마가 낀 듯 악재가 겹쳤습니다.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확장한 신관. 건물은 공사가 지연되면서 이자 폭탄이 되어 돌아왔고 돈에 눈이 멀어 검증되지 않은 고가 시술을 난발하다가 의료사고가 터진 겁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환자들의 발길은 뚝 끊겼습니다. 김말순 회장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이 있을 때는 은행들도 굽신거리며 돈을 빌려줬지만 제가 사라지고 연락이 두절되자 은행들은 가장 먼저 자금 회수에 들어갔습니다. 믿었던 처가 며느리 집안도 사정이 어려워지자 제일 먼저 사위 탓을 하며 등을 돌렸습니다. 벌컥. 원장실 문이 열리고 며느리 연주가 들어왔습니다. 명품으로 휘감았던 예전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도끼 어린 눈으로 들어와 핸드백을 소파에 집어던집니다. 김민석, 너 어쩔 거야? 방금 집에 법원 집행관들 왔다 갔어. 빨간 딱지 붙인다고 난리 났다고. 애들 보는 앞에서 이게 무슨 망신이야? 나도 미치겠으니까 좀 조용히 해. 내가 놀고 있어?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잖아. 막긴 뭘 막아? 너 마이너스 통장까지 다 막혔잖아. 내가 미쳤지. 의사 사모님 소리 듣겠다고 너랑 결혼해서 이 꼴을 당하고. 얘야, 너 진짜 숨겨둔 돈 없어? 어머니가 너한테 따로 챙겨준 거 없냐고? 며느리의 입에서 또다시 너머니 소리가 나옵니다. 평생 시어머니 냄새 난다고 구박하던 그 입에서 말입니다. 없어. 없다니까. 어머니 그 보증 문제 터지고 잠적하신 거 몰라? 그때 내가 전화 끊어버린 뒤로 연락 한 통 없으시잖아. 아우, 답답해. 그러니까 그때 왜 그렇게 매몰차게 끊었어? 보증을 섰든 뭐든 일단 모셔와서 구슬렸어야지. 1000억 자산가였던 노인네가 땡전 한 푼 없이 망했다는 게 말이 돼? 분명히 어디 숨겨둔 땅이라도 있을 거 아니야? 아니면 비상금이라도. 며느리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돈이 궁해지니 1년 전 내쳤던 시어머니가 다시 돈줄로 보이는 모양입니다. 너 그쪽 방촌 기억나? 어머니가 그때 주소 얘기했잖아. 글쎄. 어디라고 했던 것 같은데? 빨리 기억해내. 그 노인네 거기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은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만약에 죽었으면 사망 신고라도 해야지. 그래야 뭐 짐승꼬리만 한 보험금이라도 나올 거 아니야? 살아있으면. 그래, 살아있으면 데리고 와. 우리 병원 망하게 생겼는데 노인의 핑계라도 대서 기초수급이라도 받아서 연명해야 될 거 아니야? 기가 막힙니다. 죽었으면 보험금을 챙기고 살았으면 기초수급자로 이용해 먹겠다니. 저것들이 정말 사람입니까? CCTV로 이 상황을 보고 있던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 들어가 날 지경입니다. 별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바닥을 쳤으면 반성을 해야지. 아직도 남의 등쳐 먹을 생각만 하고 있구나. 별표 민석이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올리며 눈을 번뜩입니다. 그래, 맞아. 그때 어머니가 분명히 죽게 생겼다. 수술해야 된다 그랬어. 그 몸으로 그 추운 쪽방에서 1년을 버텼겠어? 벌써 돌아가셨을지도 몰라. 만약 객사하셨으면 무연고자로 처리됐을 수도 있잖아. 우리가 가서 시신이라도 찾으면 어머니 명의로 된 휴면 계좌나 숨겨진 보험금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렇지. 바로 그거야. 당신 의사 면허 있잖아. 어머니 기록 조회해서 어디 병원에서 죽었는지 아니면 그쪽 방촌 뒤져서라도 찾아내. 지금 우리한텐 100만 원이 급해. 노인의 시체라도 팔아서 돈 만들어야 된다고.
부부가 아주 쿵짝이 잘 맞습니다. 폐륜도 손발이 맞아야 한다더니 저둘은 천생연분입니다. 어머니의 생사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시체라도 팔아서 돈 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 속 민석이 급하게 컴퓨터를 두드립니다. 잠깐만. 건강보험공단 조회해보면 진료 기록 나올 거야? 뭐야 이거. 민석의 눈이 커집니다. 왜 그래? 사망 신고돼 있어? 아니, 진료 기록이 없어. 1년 전 그날 이후로 어떤 병원도 약국도 이용한 기록이 없어. 진짜 죽어서 방치된 거 아니야? 그럼 그쪽 방촌으로 가? 봐야지. 가서 주인 만나서 물어봐. 혹시 방에 뭐 남기고 간 거 없는지? 금반지 같은 거라도 숨겨놨을지 어떻게 알아? 민석이 벌떡 일어납니다. 그래, 가보자. 기억을 더듬어서라도 찾아내야 돼. 지푸라기라도 잡아야지. 두 사람은 허둥지둥 겉옷을 챙겨 입고 원장실을 뛰쳐나갑니다. 병원 로비에 짐을 치고 있는 빚쟁이들을 피해 뒷문으로 도망치듯 빠져나가는 꼴이 아주 가관입니다. 저는 모니터를 껐습니다. 더 이상 봐줄 수가 없어서 역겨워서 토가 나올 것 같아서. 김 실장. 네, 회장님. 준비해라. 내 아들네가 나를 찾으러 온다더구나. 어떻게 처리할까요? 접근 금지시킬까요? 아니,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오늘따라 서늘하게 느껴집니다. 만나줘야지. 그토록 찾는데 엄마 된 도리로 얼굴은 보여줘야 하지 않겠나? 하지만 그냥 보여줄 순 없지? 내 놈들이 그토록 원하던 죽은 어머니, 돈 없는 어머니가 아니라 내 놈들의 목줄을 쥐고 흔드는 천억 회장으로 마주해주마. 지수에게 연락해라. 오늘 저녁 일정 다 비우라고. 그리고 우리 그룹 법무 팀장도 불러. 인수합병 서류 준비하라고 해. 인수합병이요. 어느 기업 말씀이십니까? 어느 기업이긴 제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부도 직전인 저 빌딩 병원. 내 딸 지수 이름으로 인수할 거다. 내 딸이 저 병원의 새 주인이 되는 거야. 김 실장의 눈이 커졌다가 이내 깊은 뜻을 알아차린 듯 고개를 숙입니다. 알겠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액자를 바라보았습니다. 1년 전 경영 수업을 시작하던 날 찍은 지수와 저의 사진. 환하게 웃고 있는 딸의 얼굴이 눈부십니다. 별표 민서가 너는 오늘 내가 버린 엄마가 아니라 내가 감히 올려다볼 수도 없는 회장님은 보게 될 거다. 그리고 내가 짐승 취급했던 여동생이 내 생사여 탈권을 쥔 오너가 되는 꼴을 보게 될 거다. 기대해라. 내가 1년 전 나에게 주었던 그 지옥보다 더 뜨겁고 더 차가운 지옥을 맛보게 해줄 테니 이 별표 가자. 손님 맞을 준비해야지. 또각, 또각. 제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리며 복도를 가로지릅니다. 1년 전 딸의 등에 엎여 울며 넘었던 그 고개를 오늘은 사자처럼 당당하게 넘어갈 것입니다. 서울 강남의 랜드마크 KM타워 30층 회장실. 발을 디디면 푹신하게 감겨오는 최고급 양탄자.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창. 그리고 은은하게 퍼지는 고급 원두 향기. 제 왕국이자 오늘 악인들을 심판할 단두대입니다. 저는 회장실 안쪽 비밀실에 앉아 모니터를 통해 접견실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화면 속에는 초조한 기색이 역력한 두 남녀가 앉아 있습니다. 제 아들 민석이와 며느리 연주입니다. 여보, 진짜 KM그룹이 우리 병원을 인수해준대? 조건도 없이 며느리가 명품백을 꽉 쥐며 묻습니다.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은 여전하군요. 그렇다니까. 김 실장이라는 사람이 직접 연락 왔어. 그룹 회장님이 우리 병원 입지랑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셨대. 부채도 다 떠안아주고 나 원장 자리도 보장해준다더라. 민석이 침을 튀기며 말합니다. 잠재력이라니. 꿈도 야무집니다.
내 병원은 이미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폐가인데 말이죠. 아, 다행이다. 진짜 죽으란 법은 없네? 근데 그 회장님은 어떤 분이래? 노인네라던데 비위 좀 맞춰 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당연하지. 내가 누구냐? 노인네들 다루는 건 전문이잖아. 엄마한테 했던 것처럼 적당히 아픈 척 들어주고 효자 노릇 좀 하면 껌뻑. 죽겠지. 화면 속 아들의 입꼬리가 비열하게 올라갑니다. 엄마한테 했던 것처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에 들린 차잔이 덜덜 떨렸습니다. 저놈은 아직도 모릅니다. 자신이 밟고 섰던 그 덤마라는 존재가 지금 자신의 목줄을 쥐고 있다는 것을. 후 깊은 숨을 내쉬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화낼 필요 없습니다. 흥분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더든 노였고 쥐새끼들은 제 발로 들어왔으니까요. 이제 쇼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회장님께서 입장하십니다. 비서의 안내와 함께 육중한 양문이 열렸습니다. 접견실 소파에 앉아있던 민석과 연주가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허리를 90도로 숙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부족한 저희 병원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영광입니다. 바닥에 코가 닿을 듯 조아리는 저 머리통. 1년 전 보건소로 가라며 밀쳐냈던 그 뻣뻣한 목이 오늘은 참 잘도 굽혀지는군요. 고개들 드세요. 차가운 목소리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는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앞장서 들어간 사람, 바로 신임 이사장 김지숙 전무입니다. 세련된 초커와 몸에 딱 떨어지는 화이트 슈트. 날카로운 눈매를 강조한 메이크업. 지수는 더 이상 식당 냄새나는 가정부가 아니었습니다.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뿜어내는 오너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개를 든 민석과 연주가 지수를 쳐다봅니다. 처음엔 낯설다가 이내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민석이 뒷걸음질을 칩니다. 너 지수야. 며느리 연주는 입을 틀어막고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아가씨. 아가씨가 여길 어떻대? 청소하러 온 거야? 끝까지 상황 파악을 못하는 꼴이라니. 지수는 피식 웃음을 터뜨리며 상석에 다리를 꼬고 앉았습니다. 오빠, 오랜만이네. 올케 언니도 잘 지냈어? 청소라니. 내가 이 건물 청소할 군인으로 보여? 소개할게. KM그룹 전무이사이자 오빠의 병원을 인수할 신임 이사장, 김지숙이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넌 무슨 이사야? 넌 고졸이잖아. 파출부잖아. 민석이 사돼지처럼 하며 소리쳤습니다. 자존심이 상했겠지요. 평생 발 아래로 보던 여동생이 자기 밥줄을 쥐고 있다니 믿기 싫을 겁니다. 말 조심해. 지수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여기는 내 회사고 당신은 빚쟁이에 불과해. 어디서 함부로 손가락질이야? 이게 진짜 미쳤나? 너 엄마 꼬셔서 무슨 짓 한 거야? 엄마 어디 있어? 그 노인네 죽었어? 살았어. 민석이 본색을 드러내며 달려들려는 찰나 멈춰라. 제가 나설 차례입니다. 저는 지수 뒤편 어둠 속에 가려져 있던 회장석 의자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내 아들 민서가 엄마 여기 있다. 제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 접견실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쪽방촌의 누더기가 아닌 최고급 실크 블라우스와 진주 목걸이를 한 회장의 모습. 하지만 제 얼굴은 1년 전 그들이 버렸던 그 엄마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니, 민석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다리가 풀렸는지 바닥에 주저앉을 뻔하며 비틀거립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여기에? KM그룹 회장님이 어머니였어요. 며느리는 아예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돼. 1000억 자산가가 망했다고, 분명히 보증 섰다고.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래, 나다. 내가 보건소나 가라고 했던
장례비는 있냐고 물었던 내 엄마다의 순간 민석의 머리가 팽글팽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충격은 잠시, 놈의 눈에 다시 탐욕스러운 빛이 스쳐 지나갑니다. 별표 엄마가 회장이다. 엄마가 돈이 있다. 그러면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다. 별표 그 얄팍한 계산이 끝나자마자 민석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제 다리를 붙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 살아 계셨군요. 제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세요? 그동안 어디 계셨던 거예요? 제가 그때는 사업이 너무 힘들어서 정신이 나가서 그랬어요. 진심 아니었어요. 매일 밤 어머니 걱정에 잠도 못 잤다고요. 흙에 있던 며느리도 질세라 기어와서 제 발목을 잡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저희가 쪽방촌까지 가서 얼마나 찾았는데요. 지수 아가씨가 어머니 모시고 가서 호강시켜 드린 줄도 모르고. 아이고, 어머니 이렇게 정정하신 걸 보니 마음이 놓여요. 이제 저희랑 살아요. 네. 가증스럽습니다. 역겹습니다. 10분 전만 해도 시체라도 팔아서 돈 챙기자고 했던 입들입니다. 연기라면 저도 1년 전에 쪽방촌에서 해볼 만큼 해봤습니다. 하지만 저들의 연기는 차원이 다릅니다. 악취가 납니다. 저는 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민서가 내가 밤마다 내 걱정에 잠을 못 잤다고. 그러며 제가 불효자지만 마음만은 항상. 그럼 이건 누구 목소리냐? 저는 1년 전 그날의 통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별표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죠? 저 돈 없다고요? 그리고 어머니, 혹시 장례 치를 돈은 남겨두셨죠? 저한테 손 벌리지 마세요. 끊어요. 별표 냉정한 아들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회장실을 울렸습니다. 장례 치를 돈은 남겨두셨죠? 그 잔인한 한 문장이 반복되어 흘러나왔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회색빛이 되었습니다. 울음소리가 뚝 그치고 입만 벌벌거리며 식은 땀을 흘립니다. 아, 그게 오해요. 어머니, 그건 제가 너무 힘들어서. 오해. 저는 찻잔을 들어 아들의 머리 위로 쏟아부었습니다. 쨍랑. 차잔이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고 미지근한 찬물이 아들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내 대답이다. 어머니, 내 병은 돈이 없어 생긴 게 아니라 자식놈 정이 없어 생긴 병이라고 했지? 너는 내 가슴에 칼을 꽂았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돈이 없다고 했을 때 버렸고 죽는다고 했을 때 장례 타령을 하며 확인 사살을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효자 노릇을 해. 내 돈 냄새를 맡으니까 갑자기 썩은 효심이 살아나더냐. 제 호통의 회장실 유리가 징징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보안팀. 당장 와서 이 잡상인들 끌어내. 지수가 인터폰을 눌러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있던 서류 뭉치를 아들의 얼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종이들이 눈보라처럼 흩날리며 민석의 뺨을 때렸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내 병원 인수 계약서야. 아니, 정확히 말하면 파산 처리 및 경영권 박탈 통지서지. 뭐라고. 경영권 박탈, 민석이 서류를 허겁지겁 줍습니다. 너 해고야. 이 병원, 이제 내 거야. 그리고 감사팀 풀어서 내가 그동안 빼돌린 리베이트, 횡령, 의료법 위반 싹 다 고발할 거야. 너는 빈털터리가 되는 게 아니라 감방에 가게 될 거라고. 지수의 선언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아가씨, 우리가 가족인데 오빠한테 너무한 거 아니에요. 며느리가 악을 씁니다. 가족. 누가 가족이야? 엄마 보건소 가라고 했을 때, 장례비 내놓으라고 했을 때 너희는 스스로 호적판 거야. 우리 엄마. 그리고 나 김지숙한테 가족은 서로뿐이야. 너희 같은 기생충들이 아니라 그때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나가시죠. 보안 요원들이 민석과 연주의 팔을 꺾어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거나.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원장이야. 어머니. 엄마,
제발 살려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민석이 발버둥치며 저를 향해 손을 뻗습니다. 엄마. 내가 아들이잖아. 하나뿐인 아들이잖아. 1,000억, 그거 다 놔주려고 모은 거잖아. 끝까지 돈 타령. 마지막 순간까지 저놈은 아들이 아니라 상속자이고 싶었던 겁니다. 저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내 아들 김민석은 1년 전 그쪽 방촌 전화기 너머에서 죽었다. 지금 끌려나가는 놈은 내 유산 한 푼도 탐내선 안 될 남이다. 내 돈은 10원 한 장도 너에게 안 간다. 다 사회에 환원하면 했지? 너 같은 놈배 불리는 데는 안 쓴다. 엄마. 엄마, 처절한 비명소리가 닫히는 문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끌려나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시원함과 동시에 가슴 한 구석이 텅 비어버리는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을 내 손으로 잘라내는 아픔. 하지만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 법입니다. 접견실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과 깨진 차잔 조각만이 방금 전의 소란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수가 다가와 제 어깨를 감쌉니다. 괜찮아. 마음이 아프지, 역시 내 딸입니다. 속 시원한 복수 끝에도 엄마의 마음이 다쳤을까 봐 저를 먼저 챙깁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시원하다. 이제야 묵은 똥을 다 싸낸 것 같구나. 푸핫, 지수가 웃음을 터뜨립니다.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공허한 회장실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저는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발 아래로 서울 시내가 장난감처럼 내려다 보입니다. 저 수많은 불빛들 속에서 저는 가장 낮고 어두운 곳과 가장 높고 화려한 곳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1,000억이라는 돈덩어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등에 엎였을 때 느껴지던 딸의 땀 냄새, 꼬깃꼬깃한 봉투에 담긴 진심 속에 있다는 것을요. 지수야. 응, 엄마. 내일부터는 바빠질 거다. 내 오빠가 망쳐놓은 병원, 다시 살려내야지. 돈 없는 사람도 맘 편히 올 수 있는 진짜 병원으로 만들어라. 돈은 엄마가 될 테니. 알겠어. 엄마 뜻대로 할게. 그리고 나 신장 안 팔아도 돼서 다행이다. 그치, 딸이 농담처럼 말하며 제 팔짱을 낍니다. 어이구, 이 미련한 것, 심장은 무슨...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가자. 오늘 저녁은 우리 딸이 좋아하는 김치찌개나 끓여. 먹자. 전복죽이고 스테이크고 다 지겹다. 내가 끓여주는 찌개가 제일 먹고 싶구나. 좋아. 반지하 살 때 실력 발휘 좀 해볼까? 가자, 엄마. 우리는 서로의 허리를 감싸 안고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뒤에 남겨진 화려한 야경보다 제 옆에 있는 딸의 미소가 더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2번 버려졌던 엄마는 그렇게 진짜 보물을 되찾았습니다. 1,000억보다 갑절이나 가진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딸 지수. 이제 우리 앞에는 꽃길만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까지 이번에는 제가 딸을 업고 달릴 것입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제 집무실 책상 한가운데에는 아주 특별한 액자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 이 방에 들어오면 의아해합니다. 1,000억 자산가인 회장의 책상에 노인네 것치고는 너무나 낡고 볼품없기 때문이지요. 액자 속에 들어있는 것은 훌륭한 그림도 대통령 표창장도 아닙니다. 기름때가 묻고 여기저기 구겨진 꼬질꼬질한 흰 봉투 하나, 그리고 그 옆에 놓인 낡은 식당 앞치마입니다. 가끔 임원들이 묻습니다. 회장님, 저건 무슨 부적입니까? 아주 귀한 건가 봅니다. 그러면 저는 빙긋이 웃으며 대답합니다. 너무 귀하다마다요. 내 전 재산을 다 합쳐도 못 사는 세상에서 제일 비싼 보물입니다. 그 봉투는
3년 전 그날 제 딸 지수가 전세금을 털어 제게 내밀었던 바로 그 봉투입니다. 자신도 갈 곳이 없으면서 엄마 빚 갚는데 쓰라며 내밀었던 딸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 저는 가끔 삶이 고단하거나 초심을 잃을 것 같으면 이 봉투를 들여다봅니다. 그러면 코끝에서 훅 하고 냄새가 납니다.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냄새. 땀에 젖었지만 향기로웠던 내 딸의 등 냄새가 말입니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세련된 정장 차림의 여자가 들어옵니다. 이제는 어깨에 철의 여인이라 불리는 명실상부한 그룹의 후계자, 김지숙 대표입니다. 회장님, 아직 퇴근 안 하셨어요. 오늘 저랑 찜질방 가기로 했잖아요. 딸이 뾰로통한 표정으로 다가와 제 어깨를 주무릅니다. 아이고, 우리 대표님 손이 약손이네. 알았다. 가자가 저는 딸의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거칠었던 딸의 손은 이제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제 손바닥 안에는 여전히 딸의 굳은 살이 느껴집니다. 그 굳은 살이 저에게는 훈장과도 같습니다. 소식은 들었습니다. 지방의 어느 작은 요양병원에서 페이닥터로 일하고 있다는 아들 녀석 이야기 말입니다. 빚더미에 앉아 이혼까지 당하고 쫓기듯 내려가 근근히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가끔 반바람에 문풍지가 떨리면 녀석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어머니인지라 가슴 한구석이 아린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하지만 찾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이 녀석에게도 저에게도 남은 생을 속죄하며 사는 유일한 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엄마, 무슨 생각해? 얼른 와. 이 식사줄기에 납석었던 지수가 뒤를 돌아보며 손짓합니다. 환하게 웃는 딸의 미소가 복도에 쏟아지는 저녁 노을보다 더 붉고 따뜻하게 빛납니다. 저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딸의 뒤를 따릅니다. 3년 전 죽어가던 나를 업고 살기로 뛰었던 그 작고 앙상했던 등, 이제 그 등은 수천 명의 직원을 책임지는 든든한 태산이 되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돈은 피보다 진하지 않고 명예는 사랑보다 높지 않다는 것을. 내가 남긴 1000억 유산은 언젠가 사라지겠지만 딸이 나에게 보여준 그날의 희생과 사랑은 내 영혼의 문신처럼 새겨져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수야, 같이 가자. 저는 딸에게 다가가 팔짱을 낍니다. 두 모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하나로 겹쳐집니다. 나 김말수는 1000억을 가진 회장이라서가 아니라 지수의 엄마라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입니다.